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광욱입니다. 사실 저는 중국 그 땅은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끝난 바로 직전에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그 전에 아마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정종옥 교수님은 또 다른 미션으로 그 전에도 가시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중국 방문은 1990년,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1주년이 된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교 직후에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소위 중국 전문가가 아주 희소했을 때 저는 그 전에 몇 번 가봤다는 것 때문에 중국 통이라고 하는 이제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박인국 총장께서 처음에 아주 열악했다고 했는데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일종의 선두주자의 그 어떤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선두주자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유혹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를 조금 안다 그러면 다 아는 줄 알고 이제 그 정부나 기업체나 이런 데서 자꾸 손을 뻗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거기에 솔깃해서 했으면은 제가 상당히 돈도 좀 벌었을 거고, 신문에도 이름이 자주 나면서 무슨 그 명사로서 발돋움을 했을 텐데, 이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도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봤자 금방 후배들한테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소위 제 도움을 받았던 후배들이 아까 앞에 쭉 나온 소위 우리나라의 이제 기라성 같은 중국 전문가로서 지금 다 자기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입지를 해서 이제 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조용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까 이 박인국 총장이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분야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여기 또 숙제를 받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 나름대로 인류학자로서 그냥 중국을 어떻게 아니네. 이거 어느 쪽으로 하면은 맞습니다. 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북경이나 어디 안 나오는데요. 제가 북경에서 또는 상해나 이런 데서 조금 그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들한테 밥을 얻어 먹을 때는 아래 밥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동 농촌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을 때는 위에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지금도 이 밥상의 차별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것이 10년, 20년 전인데도. 그래서 아마 이런 까닭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다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5,000년 역사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는 그런 몇천 년의 역사를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다 이렇게 응축시켜서 이 얘기하는 버릇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인데, 제가 오늘 이 중국 강연에 초대를 받았을 때 사실은 제가 좀 꺼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이미 후배들이 다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또 뒤에 거기 줄 서서 이거 한다는 것도 좀 우습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역이 한국 지식계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치, 경제, 안보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고, 사회 문화, 특히 문화라는 말 붙은 거는 그런 걸 하는데 아주 골치가 아플 때 잠깐 그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하는 뭐 이런 예식장에 음악생들 서너 명 와서 연주하는 그런 것 같은 것도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 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중국에 대해서 온 국민이 그 나름대로 중국통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주 다 잘 알고 또 한마디씩 다 하시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결국 실수 때문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단칼에 분명하게 노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어정어정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9차례나 아주 젊다기보다는 아주 한창인 우리 중국 연구가들이 날카롭게 여러 분석을 한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조금 느슨해서 실망스러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대신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얘기를 나눈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학교에 우리식으로 컬러키움을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전년 강자라고도 쓰지만은 또 하나는 만담이라고 씁니다. 만담. 그래서 정말 만담. 근데 우리처럼 웃긴다는 뜻은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서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만담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오늘 만담처럼 해도 제가 결코 불성실하게 준비한 건 아니다. 이런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 눈앞에 국익과 관련된 문제 위주로 중국 연구를 하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주제 넘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개가 보면은 이 수시로 이렇게 변하는 국제 관계에서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정치학이라기보다는 정치 분석가, political 애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또는 해설가.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러이러한 발표를 했다, 또는 어느 신문에 인민일보 이렇게 났는데 이게 뭘 뜻하는가 해서 자세하게 이제 해설을 해주는 그런 것이지, 정말 학문으로서, 정말 정치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으로서의 중국을 접근하는 예는 그렇게 아직도 아쉽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학을 하는 분들은 아마 좀 여기 앉아 계시는 정종욱 대사처럼 좀 결국 나이가 많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벌간 구세대가 하는 일이고, 이 새로운 사람들은 막 눈앞에 그걸 이제 하는 그런 것으로 자꾸 경향이 기울어져서, 근데 그 대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정부나 관방의 자료에 너무 지나친 의존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결국 나오는 거 되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잘 돼가고 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냥 급격한 변화에 자연히 따르는 문제다. 그걸 어떤 사람은 멋있는 말로 성장통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하나가 붙으면 거기서 끝나면은 이제 중국 비판이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잘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중국 정부가 그리고 중국 지도자가 그리고 공산당의 엘리트들이 이 문제를 잘 숙지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런 그 당과 정부의 결정주의 거기에 이제 빠져 있어서 사실은 그러한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 이 사회 현실과는 그러면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피해가 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그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도 그렇지만은 중국은 뭐 적어도 흔히 뭐 5,000년 그러지만 5,000년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도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아주 그 역사 깊은 역사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이 가치관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그 지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성원들이 그러한 그 역사 인식의 기초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한 그 연구 이해라고 그럴까 이게 좀 깊지 않고 그냥 눈앞에 관방 자료로서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설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인용을 하는 서구의 중국 전공 사회과학자들의 그 보면은 상당히 자기가 전공하는 정치나 경제 외에 역사나 지리나 이 사회에 대한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와서 그런 그 현지 조사를 하는데 현지 조사라고 하는 것이 북경의 고위 관리하고 점심을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혁명의 어떤 루트를 직접 찾아가 보고 어떤 사람들하고 면담을 해서 그러한 그 혁명의 그 기억이 어떻게 남아 있는가 이런 것도 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인 맥락과 지역과 이 국가의 관계와 사람들의 생각을 직접 파악하는 이러한 그 현지 조사를 우리가 정치학이나 경제학자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중국 사회의 어떤 주체를 얼굴을 내미지 않는 어떤 당 간부, 그 정부 뒤에서 이 무대 뒤에서 하는 그 이데올로그들의 그 어떤 그들과 또는 국가 지도자급 인사로만 이렇게 설정해서 보기 때문에 어떤 그 인민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관계를 이제 문화의 중요성을 말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에 대한 것은 좀 주변적이고 어떤 심각한 논의에 이렇게 양념으로만 사용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대개 이것이 이제 인문학자들, 특히 역사, 그리고 철학, 문학자들이 이제 그러한 그 문화 관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커서 그렇겠지만은 중화주의, 그리고 조공체제 또는 한류, 이 세 개가 제일 키워드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가 중국의 현실 내부에 대한 보다 깊은 관찰은 사회과학자나 인문과학자나 우리가 뭐 그런 뛰어난 분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건대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철학자들이 하는 거는 춘추 전국 시대
어떤 뭐 그 이전에 고대 사상가, 나 그 사상 체계나 뭐 이런 것을 계속 이제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오늘날에 그대로 그것이 작동을 한다라고 이런 암묵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그것이 어떻게 장구한 역사 과정을 통해서 그 굴곡을 이루어오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는 것 같고, 또 대부분의 문학자들이 세상의 현실은 글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그 문학 작품이라든가 소위 그 지식인들의 그 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저작이나 논저나 신문 보도 등 어떻게 글로서 나오는 것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비로소 이 세상에 출판이 되는가는 그 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경대학에서 강연집이 아직 처음에 안 나왔는데요. 몇 년이 가도 안 나와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쓴 글 중에 한 구절에 빨간 글로 반동이라고 이렇게 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라. 그래서 그걸 맡은 북경대학의 모 교수가 외국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다. 그래, 그렇다면 못 나온다. 이렇게 신경이가 벌어졌습니다. 무언가 하면은 간단한 것입니다. 인류학은 인민에 복무하는 학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중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인류학자인 페이샤오통이라고 하는 분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Anthropology for the People이라는 이 말을 썼는데 그게 왜 반동이냐? 이게 왜 반동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제가 이 인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는 게 혁명 아니었느냐? 근데 어떻게 이게 반동이냐니까 웃으면서 혁명은 끝난 거야.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타협이 뭘로 나왔는가 하면은 인류학은 인민과 정부를 위한 학문이다. 이 정부를 위한이라는 걸 넣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나도 한 가지 요구가 있다. 그 뭐냐? 괄호를 치고 이 경우 정부는 인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 말을 써라.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한 그 글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말을 하는 사람들 또는 말을 하도록 허용을 받은 사람들과 그 안에 말이 표현이 될 수 없는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만이 되지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자들이 글을 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 속에 또 뭐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중국에 대해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가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이 13억의 인구에다가 그 서유럽보다도 더 큰 땅덩어리에서는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해당하는 어디엔가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흔히 우리가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사실 또는 사회적 현실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러한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그 중국의 어떤 현실의 중요한 일부다라고 해야지 무엇이니 다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중국을 연구할 때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것과 뭐 흔히 이제 국가와 사회라는 말을 하는데 국가와 사회보다도 국가와 뭐 인민, 어떤 사람들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그러한 그 국가와 인민의 그 관계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이 정부, 국가, 제도, 법률 또는 뭐 어떤 이념 체계, 이 모든 것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질적으로 그 작동을 한다라고는 이런 그 전제하에서 그쪽을 주로 분석을 합니다. 또 그 인문학적인 그 담론들은 사상이라든가 가치 뭐 이런 것이 또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그 접근 그 주류 사이에 자세히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좀 소홀해진 것 같다. 실제 사람에 대한. 그래서 우리 대개는 우리 책에 중국의라고 하는 제목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보면은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중국에서의 개인과 국가. 중국은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가게. 굉장히 의인화를 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누구의 말이냐? 저자의 말이냐? 아니면은 어떤 사상가의 말이냐? 아니면은 지금 어떤 정치 지도자의 말이냐? 아니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말이냐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가치관 이렇게 말하는데 난데없이 공자, 묵자, 순자 막 하거든요.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의 그것을 정말 이 사람, 오늘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사상인지 가치관인지 그거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2000년 전, 3000년 전에 순자, 묵자가 말했다고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실제로 쓴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왜 오늘날 중국의 사상인가? 이 괴리가 굉장히 큰데, 그런 점에서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그럼 이러한 사상을 오늘날 와서 다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의 중국하고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이 중국말의 어떤 시간, 단어의 문법의 시간이 잘 안 나타나는 거가 아주 똑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문맥에서 이제 이게 과거사냐 이 현재냐 미래냐를 우리가 논할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뭘 해도 소위 5000년 중화 역사가 그대로 그냥 응축이 돼서 현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말하는 방식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걸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떤 세력이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느냐 하는 그 기억의 어떤 제조라 그럴까? 세계관의 어떤 제조의 어떤 과정과 힘, 그걸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보면은 우리가 흔히 중국 그러면은 대개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중국 그러면 한이라는 뜻이죠. 한족. 그리고 중국말 그러면 한어. 중국 역사 그러면은 소위 한족이 중심이 된 어떤 역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오늘날 중국은 이렇게 잘 보시다시피 우선 민족만 따지더라도 대단히 다양한 56개의 민족이고, 그 분포도 이렇게 굉장히 다릅니다. 저기 상당히 짙은 연두색으로 한 것이 한족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저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은 과장된 것 같은데, 그런데 13억 인구 중에 근 12억에 가까운 인구는 한족이기 때문에 그 한족이 전부 여기에만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평면 지도니까 그렇지 대부분은 저기 산악지대라서 아주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소위 초록색의 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인다지소, 런두어 띠샤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버글버글 몰려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그럼 이 전체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 말을 합니다. 언어만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 중국 뭐어를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저렇게 했는데 예컨대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도 저렇게 저거는 그냥 땅덩어리를 이렇게 말한 것이고 저 끝에 중국 한족이 몇 명 있으면 그 저까지 치려서 그런 것이지만 또 거의는 저 사막이죠. 사막에 사람이 없는 곳인데 어쨌든 아직도 좀 융통성 고지식한 중국 사람들은 왜 왔느냐 그랬을 때 중국어 배우러 왔다 그러면 묻습니다. 무슨 중국말? 한어를 배우려고 그러냐, 몽골어를 배우려고 그러느냐, 조선어를 배우려고 그러느냐, 위구르어를, 그거 다 중국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한어를 배우러 왔다 그래야 그러냐 하고 이렇게 그 의식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 이렇게 아주 다양한 그런 것이고 특히 이쪽 티벳 그리고 위구르 자치구, 저 내몽고 자치구 이런 쪽은 그 자체가 대단히 큰 땅덩어리고 그 자체가 독특한 독자적인 그 문명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한족 중심의 그 중국말을 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색깔 다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놔 봅시다. 그럼 이게 그냥 중국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뇌리에 그냥 잡혀 있는 그냥 중국입니다. 그 안에는 민족도 없고 문화적인 다양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똑같은. 그러나 이 안에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산동 그러면은 산동은 노나라라고 하는 그게 아직도 있었어요. 그게 뭐 3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노나라 사람이라 그러고 자동차 뒷 번호에는 노자를 이렇게 써서 그럼 저보고 저 산동차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안휘 이러면 이제 완 지방이라 그러고 또 이 광동성도 보면은 예라고 그러죠. 그 오 비슷한 말, 그 예자를 씁니다. 그 옛날에 남월 국가라서 뭐 이런 식으로 여전히 옛날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을 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말도 아주 달라서 정말 산동말과 광동말은 전혀 소통이 불가하죠. 불가하고 성격도 달라서 우리가 흔히 중국 사람 그러면 두 부류로 한족을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한족을 말할 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좀 무뚝뚝하고 뚱하고 의심 많고 그러면서 뭔가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뭐 이러한 중국 사람 아니면은 굉장히 그 계산이 빠르고 싹싹하고 뭐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뒤에서 복수도 하고 뭐 이런 그 둘 이제 산동 화북 지방의 사람과 화남 지방 특히 광동 사람이 이제 대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그 서로가 보는 것도 보면은 아주 그 차별을 하죠. 그러니까 산동 사람들은 상해 사람을 돈만 아는 쌍놈이라고 그러고 상해 사람들은 산동 사람들을 저 촌놈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그 달라요. 제가 산동에 오래 있다가 상해 갔을 때 제 스스로 그런 문화 충격을 느꼈습니다. 여럿이 식사를 하면은 산동 같으면은 봐서 이제 자리를 다 서열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디 앉고 제일 중요한 손님이 어디 앉고 쭉 이렇게 우선 앉으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기까지는 서 있어야 되고 딱 앉고 그다음에는 술도 한 잔 하면 주인이 한 마디 하고 마시고 그다음 또 마시고 3번 정도 한 후에 또 뭐 이렇게 서로 하는데 상해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가지고 아무렇게 앉아요. 그리고 밥도 그냥 먹어요. 그래서 이거 한참 뭐라도 하다못해 맥주라도 나와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 술 없느냐 그랬더니 그러냐고. 시켜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한국에서 저 편하게 그랬을 텐데 이게 이제 산동 사람이 돼가지고 속으로 이런 무례한 놈들 이런 게 이제 제가 기분이 나빴죠. 근데 이 상해 친구들은 뭐 그렇게 따지냐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 문화적인 어떤 그 배경이나 전통 그리고 기질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까지는 중국을 그래 다양하게 봤는데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냥 한 덩어리로 봅니다. 오늘날의 중국. 중국이요, 지금 이 선진시대, 진에 의해서 통일되기 이전에 중국이라고 하면 저 노란 색깔밖에 안 됩니다. 조기에 진, 초, 연제, 조위, 한해 이런 그 춘추 전국시대 뭐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마지막에 제나라, 오늘날의 그 저 산동의 교동반도죠. 제나라, 그 환공, 관중과 포숙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서 중상주의를 해서 했던 그 제나라와 진나라가 자웅을 다투다가 결국은 진이 통일을 했는데 선진시대 중국이라고 한 건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이 통일을 했을 때도 보면은 그 앞에 조금 내려와서 저것이 전체 진입니다. 통일 중국 최초의 천하가 저것입니다. 그 후에 한 시대에 한도 보면은 한이 이제 주로 팽창 그걸 써서 이렇게 그걸 해놨습니다. 한도 요쪽밖에 안 되고 특히 서한이라고 그래 저쪽까지 올라가지만은 끊임없이 이쪽은 강이라고 그래서 그 티벳을 강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강족들. 지난번에 대지진 난 문천인가 하는 그것이 다 강족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중국에서 저런 데 지진이 나면은 왜 원자바오가 막 그대로 뛰어갔는가 하면은 그 뭐 단순히 그냥 총리로서 간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것은 민족 분열, 대단한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봐라, 우리 저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은 이 모양으로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컸다. 이런 식으로 불이 질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중국 정부에서는 이 민족 통합, 민족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초미의 어떤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비로소 이제 당에 와서 어느 정도 아주 큰 그 토번이라는 티벳을 남기고 했고, 저 티벳에는 이제 뭐 문성 공주가 이제 시집을 가서 뭐 이렇게 한 그런 건 있지만은 여전히 그 당의 그것이고, 그러나 이 송나라에 오면 다시 분열이 되고 저 위에는 묘나라가 되고 이 북송입니다만은 북송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북송 그러면은 판관 포청천밖에는 모르죠. 개봉의 저 부윤인. 그리고 이제 결국은 금나라에 밀려서 이 양자강 남쪽으로 그 절강성으로 밀려나서 남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때만 봐도 이 중국이라는 게 굉장히 나눠져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은 비로소 명에 와서 조금의 체제를 갖추고 오늘날의 중국의 기본은 결국은 청이 만든 겁니다. 아주 만주족의 나라가, 그리고 이것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걸륭 황제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는 걸륭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민간에 어디를 가도 뭐든지 다 걸륭 황제죠. 걸륭 황제 어떻게 그렇게 국정은 안 하고 어디를 돌아다니는 자기가 곳곳에 가서 차 마시고 곳곳에 가서 닭고기 먹고 뭐 해서 이게 전부 걸륭한, 그러니까 전체가 그만큼 이제 걸륭 하면은 중국의 그 어떤 그 팽창 그리고 영토의 확정이라고 하는 이런 그것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황제 중에 하나가 걸륭 황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 돼서 오늘날의 그 중국, 이것도 조금 더 커졌지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영토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토를 어떻게
변함없이 뭐 더 확장은 안 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느냐. 이것이 아마 역대 집권자의 가장 큰 어떤 그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섬 하나라도 줄였다 그러면은 무슨 역사의 그 어떤 반역자가 되는 이런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몇백 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 중국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어서 5,000년 역사 이래 변함없는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중국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여졌느냐 하는 것은 뭐 사학자들이 이제 말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중국이란 말은 나라를 이제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나라 이름이 아니고 그때 그 제후들이 서로 다툴 때 그 제후가 중원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산동성의 서쪽, 하북성의 남쪽, 하남성의 북쪽 그 삼각지. 그게 이제 중원인데 거기를 누가 먼저 도읍을 정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운데에 국이다 하는 그런 뜻이지 이게 무슨 그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나라 이름이 아니고 근데 이것이 이제 근대 이 제국주의와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중국이라는 개념이 점점 첫째는 이제 중화라고 하는 것을 해서 민족 개념, 민족 중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즉 한족으로 이루어진 중화, 한족이 핵심이 되는 그런 문명 그리고 문화. 그러다가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문화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한족의 그 문명과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하면은 자연히 그 사람도 일종의 중화의 한 멤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 중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아마 그것이 제일 강해서 남아 있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나라들에게 우리가 다 이제 중화 문명권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것이 마침내 영토 중화가 돼서 땅입니다. 영토 중화. 그리고 지금 와서는 현대 최근에 와서는 가장 주권이라고 sovereignty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주권, 주권이 미치는 곳, 그것이 되고 이것으로서 세계 질서를 다시 짜는 게 이것이 이제 중국이 염원하는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제가 그 중국의 한때 중국의 고위층 아까 그렇게 좋은 그 음식과 좋은 호텔에서 자고 그런 것을 이제 점점 못 했느냐 안 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 진짜 정치학자, 진짜 경제학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다 가지니까 저는 이제 밀려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의 자꾸 이렇게 보통 사람들 세계로 좀 들어가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회라고 말하는. 그래서 결국은 소위 인민으로 이루어진 사회. 그런데 이 88이 아니라 2008년 올림픽 할 때 아주 멋진 구호가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는 만리장성에 저렇게 멋지게 있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올림픽 하는 동안에는 쭉 이제 담장이 임시 담이 쳐져 가지고 함부로 외부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통제가 되었던 북경의 이 골목 안에도 저렇게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저거 누가 감히 지우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했는데 지금 이 친구가 바로 하남성에서 단신 올라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민공입니다. 그냥 와서 여기서 세탁소를 해서 어디 지금 뭐 이렇게 뭘 손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네가 썼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누가 썼느냐? 그러니까 이 가도위원회, 우리 식으로 통반 뭐 이런 거 있죠. 썼다. 그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 왜 관계가 없느냐? 저게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인데, 그야 뭐, 그 당시 뭐, 후진타오 세계가 따로 있고, 내 세계가 따로 있고, 꿈도 그 사람 꿈이 있고, 나는 내대로 꿈이 있다고. 네 꿈은 뭐냐? 돈 많이 벌어서 빨리 고향으로 간다. 가서 집 짓고, 결혼하고, 사는 게 나의 꿈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나 부딪힐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인민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그리고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걸 무엇을 뜻하고 인민에도 여러 층이 있단 말이죠. 저 친구도 인민이지만은 아마도 고위 간부들도 다 자기는 인민이라고 그럴 겁니다. 인민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많은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어떤 국가 체제나 사회 체제로 통합을 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아마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겠고, 그러한 정치에서 이런 소위 인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소셜 다이나믹스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한번 실제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국을 연구하는데 하나는 왜 레민푸, 인민을 위한 서비스 for the people. 어디나 쓰여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이런 것을 그냥 중국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걸 말하면 학생들이 와 웃어요. 그래서 왜 웃느냐 그랬더니 에이 이래. 그래서 뭐니까 결국은 왜 렘민푸라는 하는 말은 인민이 이 사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재밌는 머리 싸움인데요. 뭐냐면 인민은 그냥 복무를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존재. 그리고 누군가 들어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무하겠다 하는 거였다 이거죠. 왜 너들 렘민을 내가 복무한다. 이 두 개. 그래서 막 웃어요. 그래서 그거 참 재밌는 해석이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흔히 사회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구호가 유행할 때 보면은 그 구호가 그 현실을 반영하는 거 있고 오히려 정반대.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당위로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가 됐지만 우리가 흔히 We are all in the same boat라는 말 하잖아요. 한 배를 탔다 그랬을 때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한 배를 탔을 때 말하는 것도 있고 사실을 아니면은 우리 서로 분열하지 말자.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왜 후진타오가 들어와서 허쉐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느냐. 그리고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느냐. 허쉐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허쉐가 절실히 필요한 사회였죠. 왜냐하면은 지난 20년 동안의 급격한 경제 성장 위주의 에너지 집중이 가지고 온 것은 대단한 수치로 보면 대단한 경제 성장인데 사회는 굉장한 분열. 그래서 청와대학의 사회학자 손리핑이 단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아주 지층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이 굉장한 단열 상태다 사회가. 이렇게 해서 이 단열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전체 사회의 10%가 90%의 우리 흔히 말하는 부를 가진다라든가 빈부 격차라든가 지역 간의 격차가 단순한 격차가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진과 같은 그런 단열이라고 하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또 묘하게 민족의 거주지하고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연내 지방, 이건 좀 한족들이고 내륙으로 쭉 갈수록 거기는 소수민족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빈부 차이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민족 분열과 사회 계층 간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이 계속 이렇게 통합된 국가로 갈 것이냐 분열될 것인가는 대단한 그 심각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후진타오 정부가 굉장히 거부이 났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사회학과 민족학이 제일 잘 나가는 인문학 쪽에서는요, 잘 나가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결국은 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상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것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호들을 사람들이 뭐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밑에 숨어 있는 진실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그냥 인민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인민이 그렇게 뭐 국가 시책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무슨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무슨 반감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오케이 뭐 우리가 꽃가게에는 꽃이 있는 게 당연하니까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사회에 다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그 평범하고 어쩌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런 싱겁기 짝이 없는 그 말인데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근데 바로 제가 포착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점을 우리가 중국 연구에서는 너무나 소홀히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떤 식의 가치나 의미를 발견 또는 부여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좀 모든 그 연구의 바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국가와 사회 그러면은 아주 벽을 쌓고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대립이나 갈등,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하는 그런 정치학의 어떤 틀을 조금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중국에 대한 현재 중국에 대한 사회과학, 특히 이제 그 정치학이 가장 이제 그 전면에 섰고, 뭐 정치 사회학, 뭐 정치 인류학, 누구든지 하여간 정치를 벗어나서는 중국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만큼 정치의 힘이 막강하지만 그 이론적인 패러다임은 국가와 사회 간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가장 키워드는 시민사회론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중국이 하나의 시민사회를 이루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아마 관심의 초점이 맞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포스트 마오 시대, 그러니까 마오 이후에 소위 시장 경제의 도입이라고 우리 간단하게 말하는데, 그러한 그 경제 발전이 그 인민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하고 또 시민의식의 개발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택동 시절은 이제 이런 게 다 없다 하는 그런 전제죠. 인권도 없고 뭐 거기는 아주 완전히 사람 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좀 속되게 말하면은 그러한 전제 하에서 이제 그 시대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은 경제 체제를 가져가니까 경제 이제 만능주의가 되는 거죠. 사람이 배가 부르면 비로소 인권 문제 말하고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중국의 경제는 우리가 말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 이데올로그들 사이에는 국진 민퇴를 가지고 말합니다.
국진 민태, 국가의 힘은 강해지고 민간의 힘은 약해졌다. 그 다음에는 기업에 있어서도 국유 기업은 계속 강해지고 민간 기업은 형편없다. 우리가 흔히 상해를 중국의 개혁 개방의 또는 뭐 서구화의 어떤 그 모델로 보는데요. 상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는 국유 기업입니다. 겉으로는 다 이렇게 무슨 우리가 보는 이런 사기업인 것 같지만은요, 다 국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상해가 가장 보수적입니다. 상해가 그러니까 가장 그 당에 그 충성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상해를 가면은 아주 자유로운 걸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이 때문에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뭐 국가 강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국가와 개인 내지는 국가와 사회 관계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대립 경쟁 관계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와 국가의 그 이론적인 틀하고, 또 하나가 우리가 제가 이제 인류학자로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 경제가 아니고, 또는 뭐 정치 어떤 그 정치 세력들 간의 어떤 그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문화의 정치라고 하는 politics of culture라고 하는 문화를 어떻게 정치 자원화하느냐.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국가가 그렇게 해서 인민을 장악한다는 이런 뜻만이 아니고, 요즘 인민도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고 또 이 국가 권력과 네고시에이션을 하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우리의 쌍방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민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 제조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인민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인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는 걸 봐야 된다고 했지만은, 요즘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민에 대한 눈을 많이 돌립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주 모택동 시절만 하더라도 혁명의 가장 골수였고, 이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 생산력의 원동력인 노동자. 그 노동자는 그런 신중국의 어떤 그 주인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혁 개방 한 20년 지난 후에 어느덧 이 노동자들이 갑자기 이제 그 구조 조정으로 지금 뭐 하루 아침에 뭐 몇백만 명이 그냥 이제 하강이 되죠. 실직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잉여 인간들 또는 쓰레기가 된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연세대학의 그 인류학과의 조문영 교수라고 아주 젊은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할빈 지역의 그 탄광 지역이 어떻게 문을 닫아서 하루아침에 30-40만 명이 신빈곤층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삶을 꾸려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도 이런 게 다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결국은 중국을 보면은 이게 1978년 닉슨 처음 들어갔을 때 아이고 저 잘라버렸는데 제가 뉴스윅 특집호입니다. 1978년 뉴스윅 70 스페셜 리포트죠. 처음으로 서방 세계 내지는 중국 바깥 세계에 중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저게 이화원이죠. 이화원에 이 남녀들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한 20 개혁 개방한 후에 이제 저 사진 이 두 개를 이렇게 우리가 뭐 대비해 보면은 확실히 중국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뭐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하나의 새로 생겨나는 것이 이런 농민공이라고 하는, 그걸 농민공분의 유동 인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각인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그 화두를 던져주는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2011년 1월 11일, 뭐 기억하기 쉽죠. 난데없이 국가박물관 앞에 9m짜리 크기의 공자상이 섰습니다. 그러나서 5.4 운동 기념일인 5월 4일에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5월 3일에 갔었습니다. 제가 5월 3일에 찍은 건데, 저녁 때 오후에 찍었는 건데, 그 이튿날 아침에 산보하러 나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밤새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자의 출현, 공자의 사라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굉장히 중국 정부가 공자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지난 며칠 전 5월 4일 그 5.4 운동 95주년인데 올해가, 곳곳에서 당 기관지라든가 뭐 사회과학 잡지라든가 모든 것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마르크시즘의 부활을 지금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프로젝트는 유교와 마르크시즘이 어떻게 상호 수용이 될 것인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러냐.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왜 정부가 이렇게 공자에 대해서 했느냐 하면은, 그 5.4 운동은 사실은 이 전통을 일단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양무 운동의 어떤 그걸로, 거기에서 이제 계몽파들이 이 혁명 쪽으로 간 것이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강유이나 이런 사람들은 역시 우리 문화 안에 뭔가 다시 개혁을 할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갈라졌는데, 따라서 이 중국 공산당의 이 혁명에는 반공자, 반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딱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공자를 부정하는 그런 그 문화 운동을 많이 벌였죠.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 갑자기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결국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이죠.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이게 특히 국학파가 90년대 이래 그 대국 굴기와 함께 어떤 중국 모델론 또는 중국 예외론이라고 하는 걸 떠서 굉장히 그 중국의 독특한 어떤 문화적인 힘, 뭐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지향을 보이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전에 그 타도 공자점이라든지 비공비림 하다가 이제 이것이 다시 섰을 때 중국의 어떤 그 내재적인 발전의 그 힘, 그것을 찾는 그런 운동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세계적인 그 추세가 일종의 특히 이관유에 의해서 그 아시아적 가치론이라고 하는 것이 들었으면서 유교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보면은 유교 자본론, 그러니까 이 유교 때문에 아시아는 그 종교, 유교, 특히 유교겠죠. 유교와 불교인데, 이런 것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웨버의 그 명제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건 틀렸다 하면서 이제 그 유교 자본론, 유교 민주주의론 이런 것이 막 나오면서 하나의 그 유교에 대한 새로운 그 관심, 이게 이제 고조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유교에 대한 아까 말한 문화 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유교를 표방한 문화 중국의 어떤 그 이미지를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드디어 이 박물관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이제 박물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우리 잘 보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후진타오의 그 화해 그리고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 현상을 치유 또는 통제 방안으로 내부적으로는 화해라고 하는 것. 다음에 국제적으로 갑자기 대국 굴기라고 하는 걸 내세우니까 여러 나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화이부동이다 하는 그런 것을 화해나 화이부동은 다 공자님 말씀이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그 화이 반대로 뭐죠? 동이 불화한다 이렇게 하는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자연히 이 공자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 공자를 내세워야 하는 이런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인민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을 국가가 대신해서 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보면은 그 이후에 건국 뭐 몇십 주년, 건군 몇십 주년 하면서 할 때 부흥지로 지금은 국가박물관 안에 아주 거대하게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공자는 없습니다. 공자나 맹자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박물관 국립 역사박물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것이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고대 중국의 문명, 고대 문명의 중국이 쫙 나오고요. 전시되고 그 다음에는 근대로 들어갑니다. 그냥 근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서구 열강에게 치욕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게 됐는가 하는 이것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연적인 반동으로 이러한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세 단계죠. 그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아주 대국 굴기를 한다는 게 마지막 그 전시실을 장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중화부흥의 이 대형 전시회에 그런 그 공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아무리 공자를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백성들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공자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일상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유교는 뭐냐면 그냥 효제입니다. 그냥 효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하는 이제 그 아주 가족주의, 가족의 윤리 그것이지 뭐 어떤 정말 공자가 우리한테 가르쳐 줬던 심성을 개발하고 군주를 섬기되 군주가 제대로 도를 지키지 않으면은 충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되면은 군주에 대해 반발을 해라 하는 이런 식의 그는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아주 소박한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제국이라고 하는 그 장대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인민의 관계는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굉장히 느슨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직도 많은 그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은 중국의 사회를 말할 때 여전히 전통시대의 향촌사회의 모델을 말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 그 성격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 향촌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자치적이고 자율적이고 하는 자생적인 그러한 그 단위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촌사회라고 하는 그 향촌사회의 어떤 그 주도 세력들이 하는 것이고 그 주도 세력은 하나는 종족이죠. 혈연 집단이고 그 혈연 집단에서 공동 생산을 하고 거기서 소위 그 신사 과거에 급제를 하던 지식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대변자와 적당히 타협을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세금도 내고 자기 방위도 하고 이러면서 나가는 그러한 그 향촌 사회에 그것을 이제 그래서 계속 사상 철학자들은 예치냐 인치냐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이 국가와 이런 향촌 사회는 상보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중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면은 이때까지의 모택동 시절부터 나온 것은 뭐냐면은 향촌 사회는 타파되어야 할 봉건의 잔재죠. 그렇기 때문에 타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족 제도도 그거에 아주 나쁜 거죠. 가족 이기주의로 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생산적인 그런 게 못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종족 제도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종족 제도의 어떤 그 가치관을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는데, 공자가. 그러니까 공자, 유교는 나쁜 것이고, 이렇게 쭉 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와서 이 국가와 이 어떤 향촌 사회는 상보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제나 대립과 긴장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보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신의 혁명의 어떤 확산, 반군이겠죠. 그 당시로 말하면은 완전히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직 반역자들이죠. 이 반역의 무리들이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 보면은 지역과 지역을 잇는 혈연 관계들, 혈연, 친척, 인척들의 이 관계. 또 하나는 신앙, 민간 신앙의 그 관계. 이런 것들로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혁명 후에 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근대 국가가 서면서 이 향촌 사회 위주의 느슨한 중국이 엄격한 다시 말해서 국가가 통제를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가 그러한 향촌 사회 내지는 인민의 생활에 제도적으로 아주 적극 개입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대개 보면은 나온 게 공천화 개념입니다. 천하위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게 공평하다 뭐 이런 거지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런 그 개인적인 거, 그 가족주의라든가 이 모든 걸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공천화 개념이 이제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1930년대부터 민국 정부가 시작하는 것이 신생활 운동, 과학, 또 근대화, 이러한 이름으로 전통적인 제도 가치를 계속 이렇게 타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어떤 사회 윤리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그거는 공산당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쭉 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1949년에 신중국이 건립한 후에는 사회주의 혁명이 이를 더욱 이렇게 강화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민의 세포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민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자율성이라든가 자치의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국가에 직속시키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는 국가와 연결된 하나의 세포로서 존재하는 국민의 민의 어떤 영역이 세포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웨이 런민푸라고 하는 것의 막강한 그 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은 점차 우리가 중국 이제 우리 현실에서 보면 제일 강력한 단어는, 중국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단어가 뭐냐면은 애국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걸 하든지 그냥 간부가 와서 당신은 이게 애국한다고 생각하시오라든가, 애국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떻게 다른 게 없습니다. 애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 위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렌민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있기 전에는 인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존재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김춘수 씨의 시에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것은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게 다가와 하나의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존재가 되는 이것처럼 여기도 그러한 왜 렘민후라고 하니까 비로소 내가 렘민이란 말이지 인민이란 말이지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듭니다. 근데 이 실제 인민이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농촌에서요 이렇게 보면 다 그런 말 다 합니다. 술 먹고 뭐 얘기하면 우리가 인민이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주인이 아니고 복무를 누군가가 정부가 주는 서비스를 받아들여야 하는 피동적.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 사람들 밑에는요 상당히 내가 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배적 주인이라고 그럴까? 지배를 당하는 주인이라 아니면은 상당히 그 주변화된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 두 개 따라서 어떨 때는 주인의식, 어떨 때는 주변화됐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이용을 하는가는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대개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으로 만들어줍니다. 뭐 영웅, 모범, 문명 가정, 모범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피지배적인 주인, 소외된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웨이런민푸라고 하는 게 곳곳에 이렇게 있지만은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꽃집에 꽃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됩니다. 여전히 그러한 보면은 이런 인민의 세계와 어떤 국가의 어떤 권력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 이렇게 탁탁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대개는 이 절기 무슨 뭐 설이라든가 또는 묘회라 그래서 뭐 부처의 탄신 어느 뭐 이렇게 하면 도교나 불교나 이런 사원에서 묘회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다시 그러면 전에는 묘회가 이제 금지가 됐었죠. 그것은 꼭 어떤 뭔가 종교라는 건 나쁜 거니까 허황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아주 간교한 그런 짓이다 해서 못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군중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방이었겠지만은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곳곳에서 이제 묘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향을 사르고 별별 사람들이 그 바깥에는 저 빨간데 지금 안 보이지만은 거기는 이제 국가의 일종의 국가 시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어떤 그런 구호들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했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없어지는. 그 바깥에는 이렇게 이 경찰이 아주 단정하게 이렇게 해서 지켜주는 이런 두 개를 이렇게 날 보면은 그런 그것이 이제 참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보면 이러한 백성들의 세계와 다릅니다. 제가 곳곳에서 그것을 겪었는데요. 봉화라고 하는 절강성의 봉화현을 갔습니다. 봉화현은 장개석 고향이죠. 장신의 아주 본거지입니다. 양안 관계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도 아주 잘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 정부와 현지인들 간에 이제 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이제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하는데 재밌는 것은 장개석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왜 갔는가 하면은 제가 주례를 해주러 갔습니다. 인민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있는 남자와 그 다음에는 북경대학을 나와서 공안국의 이제 경찰이 된 여자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더러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례라는 게 우리가 같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하루 이렇게 구경을 거기를 갔습니다. 시코라고 하는 그 장신의 그 동네를 쭉 가면서 거기에 산에 바위들이 뻘개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옛날부터 바위가 뻘건 그런 산에는 반드시 천자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이게 참 금기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안 그 여자가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이러고 그래서 이제 웃었는데 나중에 그 친척들 다 거기는 촌서기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술을 마시고 얘기하다가 제가 모택동하고 장계석이가 누가 더 훌륭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다들. 그런 후에 제가 이제 옆에 이래 누워서 잠을 자는 척하고 누워 있다니까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거라고. 하나는 이겼고 하나는 졌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양자강에 머리를 내놓고 떠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물밑 개 찌끄러기다. 그거 다른 거다. 그런데 하나는 이겼고 하나는 졌다. 이런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해 가서도 그랬고 산동에서 제 마을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모택동하고 장계석이 누가 더 위대하냐 그랬더니 술 먹고 이제 전 친하니까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김 선생, 김 교수 그건 다 우리는 함부로 말할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또 황하잖아요. 황하를 봐라. 거기에 다 그런 얼굴을 내밀고 떴고 우리는 그 황하의 진흙이다. 진흙. 그리고 한마디 딱 하면 나중에 써. 그런데 그 사람들은 흘러 떠났고 우리 진흙은 남지. 그래서 황토층을 만들지. 이게 바로 이 백성이 얼마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주변부화가 됐지만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국가와 백성들 간에 그런 서로 자기 세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먼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왜 이렇지? 뒤로 올라가는 거는 뒤로 아니야 뒤로 더 뒤로 됐어.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좀 약간의 관념적인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의 현실 세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잊어서는 안 될 게 사람을 아까 말한 인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을 규정하는 하나의 지난 시기부터 내려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단위제라고 하는 지난번에 아마 백승묵 교수가 단위제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호구제라고 하는 아직도 여전히 호구제는 유효합니다. 지금 많은 걸 바꾸고 있지만은 여전히 전 국민이 도시 인구 내지 도시 인구냐 농민이냐 딱 갈라 있고 그 호구라고 하는 거는 자기 원래 있었던 그 지역의 주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 인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면은 어디 다른 데 나가면은 거기에는 외지인이고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의 공민이지만은 완전한 공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라 그래서 전부 새로운 일터를 찾아서 도시로 나가지만은 그 사람은 그 시 정부가 주는 모든 의료나 모든 복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아이를 데리고 가면 그 아이는 학교에 입학을 못하죠. 그 호구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호구제입니다.
그게 지금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이제 뭔가 생활의 어떤 세계로부터 이걸 딱 이렇게 묶어두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지금 근 2억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이제 유동 인구입니다. 본래 자기 지역을 떠나서 대도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2억 인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호구를 그러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도시에 호구로 바꿔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것은 또 대단한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고 약간의 어떤 그 실험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제나 호구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원래 그 등소평은 농촌의 공업화라고 하는 그것을 내걸어서 농민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자기가 사는 그 향과 진 안에서 거기에 조그만 공장들을 만들어서 농업 인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공업 부분으로 흡수하면은 그 지역이 경제도 수익도 올라가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정이다. 농촌의 안정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소위 소성진 또 향진 공업, 공업화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강택민 정부가 들어와서 보다 더 그 농촌의 안정보다도 대외적인 어떤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도시 건설로 이제 나갔죠. 그래서 상해가 만들어지고 모든 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사람들이 그 기적에 가깝다고 놀랄 정도로 그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상해의 포동지구가 아주 그 대표적인 것인데 그래서 호금도가 떠안는 것은 뭐냐? 농촌의 피폐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떠안았죠. 소위 삼농 문제를 강택민이 호금도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호금도 정부는 삼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한 혜택도 하면서 신농촌 운동,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배운다 이러고 하는 신농촌 운동, 건설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화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호금도 시절의 마지막, 그리고 지금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농촌을 다시 기업화로 보냅니다. 그래서 산동만 하더라도 전에는 그냥 그 땅을 주민들이 나눠서 농사를 짓고 얼마를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내 것을 갖는다는 책임 생산제라고 하는 걸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그 어떤 전체 일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향이나 진 전체의 농토를 하나의 구분제라고 해서 주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식회사처럼 해서 우리는 지금 옌타이 지역은 전부 뭘 하느냐? 전부 포도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포도주 시장을 이제 석권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전부 포도밭으로 만들고 그 포도 와이너리를 지금 만들어서 농민들로 하여금, 농민들은 뭘 하느냐? 기술자가 아니죠. 포도 재배할 줄도 모르죠. 다들 주주들이죠. 그냥 주주들로 여기서 회사에서 주는 거 돈으로 받아서 그냥 살고 주주로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농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개발했어요. 아주 대농장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탈농이, 전에는 나가서 농업을 벗어났는데 지금은 거기 앉아 있으면서 농업을 벗어나는 그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 농촌의 도시화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이제 아파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부 그 아파트 생활을 이제 하게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제 나가고 아이들하고 노인들만 있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몇 명 있는 것은 뭘 하느냐 하면은 바로 농촌 인근에 그런 대기업들이 그 이전에 작은 기업들 다 흡수를 해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랬겠죠. 처음에 재벌이 나타나는 것은 그 흡수해서 큰 기업들이 거기 들어와서 인근의 그 노동력들을 다 흡수해서 임시공이라고, 합동공이라고 그러죠. 임시 계약직으로 해서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공장에 일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하나의 그 현실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는 결코 그 국가 시책으로부터 뭐 인민들이 그렇게 떨어져서 독자적인 그런 걸 갖는 건 아니고 다 그 영향을 이제 받고는 있는데 이 그림에서 제가 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의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 의식을 불어넣어 주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많은 것들이 역사 재해석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명원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무산 계급의 혁명의 불가피성, 역사적 필연성을 증명하는 장소로 애국 교육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즉 이것을 봐라.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봉건 귀족들이 이런 식으로 했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켰다라고는 이게 아주 그건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봐라. 이것은 우리 중화의 동서양의 모든 건축 기교와 기술과 예술을 다 합쳐서 만든 인류의 최고의 전후무한 그러한 그 작품인데 영국 불란서 이런 서양의 오랑캐 야만인들이 와서 이것을 다 때려 부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문명과 서구 야만의 어떤 그 대결장 으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역오리엔탈리즘이라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까 그렇게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공자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북경대학의 이거는 경영대학원에 이제 서 있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뻘거벗은 아주 튼튼한 저 조각의 제목은 몽골인입니다. 몽고인. 중국에서 이제 몽고인 그러면은 상징이 뭐냐면은 끄떡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바람도 견뎌내고 그게 불굴의 중화 민족. 그다음에 이거는 누구냐? 아주 초라한 조그매요. 이거는 노자입니다. 잘 보면은 노자는 이거 페포파리베 말이야. 이 형편없는 깨재재한 사람이 세치의 혓바닥으로 우주를 다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우주를 다 논하고 모든 걸 화해시키고 하는 거다. 이 우리 북경대인은 이 두 개 불굴의 의지 이것과 이 능수능란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깨는 그런 걸 갖춰라 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 근데 지금 뭐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두고 굉장히 지금 소위 유학자들이 불편해해요. 왜냐? 중국을 몇 년 전에 한때 이렇게 한번 갔던 독서계를 풍미했던 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직 명확하게 안 드러나는데 저자가 강씨이긴 한데 1위 늑대 토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면은 몽골은 늑대 토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중화 민족의 어떤 그 영향은 바로 이런 야성, 초원을 달리면서 뭐 하는 이런 그 늑대의 이 기질. 이게 결국은 점점 없어졌다. 그 뭐 문치, 뭐 서구에 뭐 이래 들어오면서 점점 자본주의, 뭐 소비 생활, 뭐 이런 걸 점점 이러한 우리 몸 안에 있었던 그런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은 굉장히 허약하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유교는 이 늑대 토템이라고는 있을 수도 없다.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걸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일종의 늑대 토템과 노자의 그 도교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 중국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의식에 대해 의식 세계인데, 의식 세계에서 바로 이 역사나 전통 문화의 어떤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곳곳에 이것이 뭐냐면 종족의 사당이죠. 그 위패를 모시고 앞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은 명청 때는 과거에 급제하면은 거인이 되면은 이거 하나씩 세웁니다. 이게 구리로도 세우고 돌을 깎아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이 집안에 그 뭐 진사가 몇 명이 났다 하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게 다 진사는 아니고 후대에 와서 또 다시 우리 뭐 몇 대조 그걸 또 뭐라 그러나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또 하나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이제 남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건성 그리고 광동성 그리고 안희나 그 남쪽에 그 뭐죠? 호남성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안에 사당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우리의 사당하고는 달리 모든 그 종족의 그 하나하나 위패를 다 이렇게 잔뜩 모아놓는 것이 중국의 사당입니다. 우리나라 사당은 보면 다 없고 그냥 뛰어난 조상, 조부 4대까지만 이렇게 그것도 잘난 집에서나 4대까지 하다가 하나씩 없애고 또 하고 이런 것 뿐인데 중국에서의 그 종족 사당이라고는 종족 전체의 공동체의 정말 한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마작도 하고 술도 마시고 결혼식도 하고 잔치도 하고 별걸 다 하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하고는 다른데 이런 것들이 정부 국가에 의해서는 이게 굉장히 공식적으로는 이거는 부정당합니다. 이건 아주 봉건 사상이고 아주 퇴폐적이고 이기적이고 이걸 없애야죠. 그런데 결국 그걸 없애라고 소리를 치던 사람도 자기가 딱 공직에서 물러나면은 족보나 또는 이거 다시 수리하는 위원이죠. 위원이 돼가지고 또 열심히 그걸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것이 특히 그 양안 관계에서 그 대만 또는 해외에 나간 화교들의 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거기에 이제 권장을 한다. 그러니까 눈 감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됩니다. 산동에서는 물론 뭐 이 태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 조성이라 그래서 성스러운 것을 소위 필그리미지를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그 또 행정의 어떤 그 단위를 넘어서서 자기들만의 어떤 상부상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 계속 만드는 그런 것으로서 이런 국가가 부정하는 그런 전통적인 민속이라든가 민간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이건 뭐 지금 이제 아까 농촌이 이렇게 다 이제 떠났고 저렇게 이제 열쇠 하나 이렇게 자물쇠 채워놓고 전부 나갔다는 그런 것이고 이제 농촌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막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화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게 무당산에서 제가 그냥 찍은 것인데 이게 지금 백성들과 정부와 그 다음에는 그 정부와 같이 이렇게 하는 이 셋의 연출을 하는 어떤 그 의식과 어떤 가치를 연출해내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진으로 제가 그냥 내가 쭉 찍은 것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도사가 뭐 굉장히 어떤 특별한 그 인공 그 안개 뭐 이렇게 막 뿌리면서 이제 촥 신비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연출가는 끊임없이 이제 사진을 찍고 막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정부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하는 것이고 백성은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그냥 구경을 하는 뭐 이러한 관계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긴장과 갈등은 어디에나 있고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서구적인 그 국가 개인의 경쟁과 대립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타협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그 타협에는 각자의 그 영역, 정부는 정부, 또 인민은 인문대로 그걸 가지고 있음을 서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바탕에서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인민은 그냥 정부가 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인 것이냐, 또 밀려난 그런 구경꾼이냐,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언제나 대립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게 있지만은 뭐 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 30년간 정부의 그 소위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관료적 권위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 정부의 힘이 너무나 막강해졌다는 것. 그건 왜냐하면은 지난 30년간 정부 주도하에 중국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트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욱더 우리는 백성을 이끈다, 인민을 관리하고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너무 강해지면은 이제 그 반사적으로 어떤 인민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보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거를 써봤자 중국에서 출판이 안 되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볼 때는 중국은 그냥 뭐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러한 그 자신감은요, 이 관리라든가 당의 엘리트만이 갖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지식인들, 중국의 지식인들도 가지게 돼서 굉장히 중화부흥, 중국 모델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외치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애국주의, 중화부흥의 이런 그 담론들이 잘 보면은 백성 중에서도 지식인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여기서 이제 시간도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요. 이 중국에서 우리가 오늘 너무 좀 두서가 없고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는 없어서 제대로 말씀이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중국의 어떤 사회 현실, 그리고 그 인민의 어떤 세계와 그리고 국가가 또 만드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다르고 또는 어떻게 타협하고 가느냐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인민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순종적이지만은 그 밑에는 또 자기들의 세계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재로는 그렇게 국가의 어떤 그 막강한 힘에 대한 자부심이 지난 30년간의 중국의 어떤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서, 사실은 많은 그 사회 지금 나오고 있는 크고 작은 사소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로부터 이제 연유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